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기80 공기업 경제학에서요.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 문제가요. 2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앞에 문제랑 뒤에 문제 중에서 전부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수번 문제를 먼저 선별했거든요. 예, 잘 따라와 주시면서 한번 홀수번 강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짝수번 문제들도 여러분 셀프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공부를 해보시다가 해설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모의고사가 나는 전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은요. 그 파트에 나와 있는 앞에 문제들을 좀 체크해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1번. 1번 문제는 뭐 이렇게 간단한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난이도는 중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선 답에 나와 있는 거를 먼저 체크해 볼까요? 4번부터 한번 공략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쌀은 정상제이고 보리는 열등제다. 이게 아무 얘기 안 하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해. 근데 여러분, 정상제랑 열등제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거지.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득의 증가 방향과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얘가 소비량이 같이 만약에 증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그거는 열등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여기 소득과 그 소비량과의 관계라는 게 담겨 있어야지 그게 없기 때문에 충분한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은요. 공급량의 감소다라는 거랑 공급의 감소다라는 거랑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양자가 붙이면 이건 곡선 상에서 이동인 거 아시죠?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공급량의 감소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자, 공급량의 감소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곡선 상에서 이렇게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잖아.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공급의 감소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Q가 있으면 공급 곡선 자체가 S에서 S1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균형값이. 그쵸?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균형값이 이렇게 가요. 얘는 곡선 상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니까 얘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 승용차 시장에서 최근 몇 해 동안 승용차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승용차 구입을 늘려왔다. 그러면 수요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승용차 구입을 늘렸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구입을 늘렸다? 소득이나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면 그거는 수요 법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해 가시겠죠? 3번도 잘 체크해 주세요. 3번 같은 경우는 요거 계산 문제잖아요. 소비자 갑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Q로 돼 있고 을도 Q로 돼 있습니다. 시장 전체 수요 함수는 원래 이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 P로 정리를 해야 돼요. P로 정리해서 이걸 다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되지. 공공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공공재. 사용재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재는요. 나눠서 보셔야 돼. 지금 여기는 지금 어떤 거에 대한 다른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면 공공재는 이렇게 되는데 사용재다라고 하면 사용재 같은 경우에는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좀 잘 나눠서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과거 기출문제 약간 응용한 건데 과거에는요 단순히 Q로 정리해서 더하면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요 절편이 달라지는 거 그것도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기본 강의 거기 파트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요. 수직축의 절편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돼 있다라고 하면 두 개를 단순히 더해라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P0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합해서 더하면 돼요. 합해서 이렇게 더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절편이 다르다라고 할게요. 절편이 이렇게 있고 절편이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수직으로 더할 때 요거보다 가격이 높으면은 얘는 소비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따라서 가게 되고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직축에 나와 있는 절편이 같은가 다른가 그걸 확인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4번이 이제 틀리게 이렇게 한 거고요. 3번도 그런 측면에서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틀린 거 찾는 거는 이제 4번이 틀렸으니까 3번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오케이 무난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다 보기 주문 하나가 문제 한 문제씩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정답 내용만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입담배 수입이 개방되면 입담배 공급면에서 대체재 관계에 있는 고추의 가격이 상승한다. 여기 보시면 대체재 관계라고 그랬잖아. 대체재 관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쟁적인 관계입니다. 경쟁 관계라는 거야.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입담배 수입이 개방되면 입담배를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두 개 같이 한번 놓을게요. 두 개 같이 한번 놓을게요. 자, 여기 입담배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고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입담배 시장의 수요와 입담배 시장의 공급이 있단 말이야. 근데 입담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고추에 대한 수요와 고추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담배에 대한 수입이 개방되면 입담배의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수입의 증가로. 그럼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입담배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고추는 그치, 입담배를 소비하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고추는 지금 대체재 관계라고 있으니까 얘는 감소한다고요.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담배 수익 개방이 돼서 입담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거 입담배의 재배 농가가 고추로 이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공급 면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것은 사람들이 입담배를 소비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격이 싸지니까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는 거 맞아요. 수요가 감소해서 디맨드 곡선이 왼쪽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공급 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공급 곡선에 영향이 되니까 입담배를 내가 생산하는데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아 뭐야 남는 게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아 뭐야 입담배 수지가 안 맞네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담배에 대한 여기 보시면 고추 농가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요. 가격을 물어봤습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요. 네, 두 개 시장 관련된 거 잘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문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데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요. 수요와 공급이 주어져 있을 때 최고 가격이 300으로 설정이 되면 그랬을 때 초과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량 이거 계산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상한선을 설정한 거야.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은 그 결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excess 디맨드가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공급 함수가 있고 종량세가 부과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새로운 공급 곡선 이거 P로 정리하는 거야. P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서 텍스만큼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쌀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은요. 쌀은 가격이 싸지든 비싸지든 이게 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죠. 그러면 쌀 농사가 풍년이야. 그럼 농가의 소득은 총수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P 곱하기 Q야.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잘 보세요. 풍년이 들면 얘가 생산량이 늘어났는데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대폭락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대폭락해서 얘가 조금밖에 늘지 않아. 그럼 농가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이게 농부의 역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농부가 풍년이 들어오는데 더 슬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4번은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배기가스 정화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게 되면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배기가스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비용도 증가하고 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이거는 난이도 좀 하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생산자 이론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답이 5번인데 5번 한번 봅시다. 한계 기술 대체율이 무한대이면 이거 생산함수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한계 기술 대체율은 어떻게 됩니까? MRTS 잘 보셔야죠. MRTS는요. LK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노동 대비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의 한계 생산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죠. 이거 까먹으신 분 다시 한번 기본 강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의 비율을 나타내요. 자, 근데 이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얼마이다? 이게 무한대가 되려면 얘가 빵이거나 얘가 무한대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 여기 나와 있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이 0이 아니라 무한대가 돼야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고 있나? 그거를 체크하는 것이니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생산 요소가 완전 대체가 될 수 있다면 이거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죠. L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완전 대체제. 그러면 두 생산 요소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장기적인 현상인 여기 보시면 규모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냐, 불변이냐, 감소냐 이거랑 단기적인 현상이 요게 수학 체감 요거는 단기적인 거와 관련돼 있습니다. 두 개는 같이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1번은요. 우리 해설에 보면 그래프를 잘 그려놨어요. 단기에 평균 생산물이 증가하면 한계 생산물은 항상 이거보다 크고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도 그려놨는데 우선 직관적으로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나 보세요. 자, 평균 생산물이 증가해. 제가 목욕탕에 물이라고 그랬죠. 평균 생산이 만약에 증가한다라고 하면요. 목욕탕의 평균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계 생산은 평균 생산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균 생산보다 한계 생산이 더 클 때, 그랬을 때 평균 생산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은 항상 평균 생산물보다 크고 오케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4번은 과잉 노동력을 억지로 안고 있던 과거의 사회주의. 맞아요. 구소련, 러시아 이런 나라 국영기업은 보통 보면은 가능한 한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요. 그냥 억지로 끌어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잉여 노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돼.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0보다 작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요. 완전 경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박스 문제예요. 박스 문제.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J까지 있네. J까지. J까지 있어가지고 몇 개냐 이렇게 해서 5개. 이게 운으로 이제 맞출 수도 있긴 한데요. 그냥 하나하나 내용을 공부해 보기에는 괜찮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자, A번 볼까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A번. 가격 수용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생산량만 맞아요.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프라이스 테이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생산량만 조정할 수 있고요. 가격은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B번.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한계 수입과 수입과 평균 수입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항상 같다. 이게 뭐야? 이 프라이스 테이커라는 뜻이 뭐냐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수평인 거죠.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게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면은 요게 AR이고 요게 M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AR이고 요게 M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생산량과 상관없이 항상 같다. 맞습니다. 다음에 C번 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 이윤 극대화의 균형점은 기업의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기본적으로 이거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래프 이해되십니까?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얘가 MR이에요. MR 이렇게 돼 있어. 근데 MC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MC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제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보셔야 돼. MR과 MC가 같아지는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게 QA가 있을 수 있고요. QB가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 QA는요, 아시겠지만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필요 조건을 충족하지만 충분 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다 충족한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는 필요 조건까지는 맞는데 충분 조건까지는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D번도 MR = MC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아닙니다.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MR과 MC가 같을 뿐만 아니라 요거 필요 조건은 MR = MC가 돼야 되는 것이고 충분 조건은 기울기까지 봐야 되는 거야. MR의 기울기가 MC의 기울기에 비해서 MC의 기울기가 훨씬 더 커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번도 띵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 어때요? 2번 색깔 바꿀게요.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에 우상향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는 MC가 우상향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우리 조업 중단점 있잖아. 그래서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조업 중단점 단계선 AVC의 최저점을 상회하는 요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것도 그런 의미에서 띵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 볼게요. F.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일정할 때에만 단기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할 수 있다. 이거 그냥 암기하세요. 이거는 아셨죠? 그래서 산업 전체의 공급 곡선 이걸 나타낼 때 보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이게 생산을 증가시킬 때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 노동을 더 많이 채용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을 더 많이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때만 우리가 이렇게 수평으로 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에 공급 곡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할 때는 수평, 증가할 때는 우상향, 그런 식으로 감소할 때는 우하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약간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도 좀 살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G 볼게요. 완전 경쟁에서는 여기 MR = MC에서 초과이윤이나 손실을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거 똑같잖아. 완전 경쟁에서는. 그래서 P가 MR이기 때문에 MC랑 같아지는 점에서 우리가 최종 생산량이 결정이 돼요. 이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AC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MC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시장의 가격과 Q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다 할게요. 이렇게. 이게 P0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되고요. 이때는 이만큼의 플러스 이윤을 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플러스 이윤을 얻게 돼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거보다 더 밑에 있어요. P1으로. 그랬을 때 이윤극대는 여기서 결정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손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건 맞아. 근데 그때 플러스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좀 어려워요. 좀 잘 정리하시고 H 볼까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할 때 완전 경쟁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 일정할 때보다는 기울기가 급하다. 맞아요. 일정할 때보다는 가격이 상승하니까 더 많이 생산 못해요. 약간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좀 뒤로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선 그거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I,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장기 균형이라는 것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으나 손실을 보지 않는다? 아니요. 장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신규 기업이 진입하거나 기존 기업이 퇴출이 가능해요. 퇴출이 가능해서 네, 장기의 이윤은 어떻게 된다? 이윤은 빵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으나가 아니라 이윤이 빵 이렇게 보시면 돼. 다음 J 볼게요. 완전 경쟁 이게 틀렸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먼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시장의 가격이 결정된다. 아니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결정돼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 결정되면 그걸 보고 MR, MC 같아지는 데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아셨죠? 가격이 시장에서 먼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여기 시장이 이렇게 있잖아. 마켓이 있어요. 그럼 수많은 여기 우하향하고 공급곡선 우상향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되돌아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요, 가격 수용자로 받아들인다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그려야 돼. 이게 개별 기업이야, firm. 그럼 여기서 이제 MC와 만나서 이윤극대 산출량을 정해 소문자로 쓸까요? 이렇게. 여기는 대문자로 쓸까요? 시장 전체 생산량. 이게 무슨 뭐 한 1000개 이렇게 있으면 개별 기업 생산하는 것은 뭐 2개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좀 어려운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개수 정답 맞췄다라기보다는 완전 경쟁 시장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지문들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이건 난이도 한 중으로 해놨는데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야. 생산 요소 시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꼭 중요한 것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이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기업이 파워가 센 거예요? 근로자가 파워가 센 거예요? 기업이 힘이 센 거지. 그러니까 수요 독점 시장이다라고 하면요. 노동시장을 얘기할 때 노동시장이야. 자,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 기업이 하나 있고요. 노동자들이 여러 명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이면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했을 때 이 기업이 파워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특수한 경우인데 고용량은 불변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잘 시행을 하게 되면 고용은 증가가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노동이고요. 수요 독점이야. 수요 독점이니까 여기 보시면 노동의 공급이고 얘가 MF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노동의 수요 곡선이 MRP, VMP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윤국대 고용량은 MFC랑 MRP가 같아지는 점에서 먼저 최종 고용을 결정을 하고요. 임금은 여기서 결정을 해요.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실시할 때요. 최저임금을 실시할 때 여기와 여기 사이,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A와 여기 B 사이에서 만약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은 그냥 여기에 맞춰도 돼. 여기에 맞춰도 되는데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은 그럼 얘가 새로운 노동의 공급 곡선이 되고요. 새로운 MFC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좀 해두세요. 난이도 상상상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자, 여기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새로운 MFC랑 여기 보시면 새로운 MFC랑 MRP가 만나는 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고용이 결정되니까 고용이 이렇게 증가하고 임금은 어떻게 돼? 임금은 여기서 결정된다니까. 여기 W0 임금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용이 불변이 아니라 고용이 증가한다. 요걸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이라고 한 거는 이제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가지고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상이라 할 수는 있긴 해요. 자, 반면에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실업이 발생하는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고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생산 시장에서의 균형 임금 수준에서 그 수평선이 어떤 기업의 AFC와 MFC가 같다. 이게 수평인과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야. 여기 보세요. 얘가 AFC야. 공급 곡선이. 그럼 얘와 MFC가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수평으로 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수평으로 돼야지 노동 공급 곡선이 수평이어야지 평균과 평균이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한계도 수평이 되는 거죠.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완전 경쟁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면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곡선은 수평이고 이게 우리 생산물 시장의 완전 경쟁 시장 보면 되잖아요. 생산 요소의 수요 곡선은 그냥 생산 요소의 수요가 누구야? 기업이잖아. 기업 입장에서는 우아한다라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고용주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이다. 맞아요. 물론 임금을 주는 것은 고용주가 주는 거지만 뭘 보고 주는가라고 하면은요. 고용주가 편애하고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고 생산성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흔하지 않아서 중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뭐 좀 그리고 요거 수요 독점만 잘 보시면 쉽게 답은 찾을 수 있어서 중이라고 했는데 준비가 잘 안 된 분한테는 이게 난이도가 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거시경제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관련해서 약간 기본적인 건데 유량 변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유량 변수는 이게 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5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건가 찾아볼까요? 자, 우선 개인의 소득 요거는 유량이에요. 유량. 소득 일정 기간 이런 거요. 그쵸? 우리가 야, 너 소득이 월급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시급이 어떻고 이렇게 한 달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다 마찬가지야. 개인의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비, 지출 이런 거 다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한번 볼까요?
직장을 잃은 사람 이거요. 실업자 수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업률 측정할 때 실업률이 되는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G에 해당하는 투자량 이것도 투자는 우리가 유량 개념이고요.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게 자본량이 바로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적자도 마찬가지야.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 소득이 마이너스 돼서 적자다. 이거랑 비슷해요. 적자가 누적된 게 부채. 여기 보시면 부채, 부의 개념. 개인의 부, 이런 것들 있죠. 요거는 다 뭐다? 네, 저량 개념이다. 스톡 개념이에요. 스톡 개념. 그래서 일정 시점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실업자의 수, 자본량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량하고 투자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잖아. 작년 대비 자본의 컴퓨터 양이 10대가 있었는데 자, T기의 컴퓨터 양이 15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5대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게 바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거는 뭐라고요? 일정 시점에 스톡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일정 기간의 유량 플로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봐주시고 다음 13번 한번 볼게요. 자, 13번은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답은 어떻게 됩니까? 5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틀린 거 찾는 건데 자, 5번 먼저 볼게요. 소득 탄력도가 작은 상품일수록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도야. 소비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부담이 작아진다.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정확한 표현은 뭘 얘기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보셔야 돼요. 가격 탄력도. 조세를 부과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도와 공급의 가격 탄력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소득의 가격 탄력도,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작은 거. 여러분, 소득의 가격 탄력도가 작아서 이게 소득 탄력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소득 탄력도는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돼? 정상제. 0보다 작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작게 되면 열등제. 이렇게 되고요. 또 1을 기준으로 해서 0과 1 사이가 되면은 요거는 필수제. 이렇게 되고요. 1보다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1보다 크게 되면은 이때는 사치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제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필수제다라고 하면은 소득 탄력도가 0과 1 사이가 되는 건데 이때는 가격 탄력도도 어떻게 된다? 맞아요.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가격 탄력도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도가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가격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도가 작은 거예요. 작아. 이렇게. 가격 탄력도가 작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가 힘이 없는 거야. 소비자가 힘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자, 소비자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소비자가 부담이 커져.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13번에 그걸 중심으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수요 공급 이론상의 아이스크림은 겨울보다 여름에 비싸다. 왜 비쌉니까? 네, 수요가 더 많으니까 비싸게 되겠죠. 그리고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경우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최저 가격 제도는 시류를 거두지 못한다.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디맨드 곡선이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수평이다. 그럼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이 수평이 되면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요. 아니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여기 보시면 뭐 가격상한제, 최저가격제 이런 거 한다 합시다. 그럼 최저가격제면은 보통 가격이 너무 낮아서 얼마 이상에서 높은 데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다시요. 아니 우리가 보통 공급이 이렇게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최저가격제는 이렇게 설정한다. 균형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한선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수평이 돼버리면 이게 하한선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최저 여기 보시면 가격제 자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가격이 균형 가격과 같은 소비자에게 소비자 잉여는 이거랑 비슷합니다. 소비자 잉여가 원래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소비자 잉여는 이게 소비자 잉여 아니겠습니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더 싼 가격을 받게 됐을 때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될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수요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야 시장의 균형 가격과 같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수평이 되는 거야, 수평. 그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이 같아지니까 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잉여 어떻게 된다? 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마찬가지야.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 잉여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커지게 된다.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자 잉여는 작아지는 거 맞죠? 나머지는 생산자 잉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이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리려면 전부 다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위주로만 좀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돼. 해설을 그래서 좀 자세히 넣어놨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거시경제 모형에 의거해 분석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총수요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IS와 LM에서 IS 곡선과 LM 곡선을 도출합니다. R을 제거하고 이렇게 써주세요. 제거하고 자, 제거해서요. ADAS니까 Y와 P의 평면에 그림으로 도시에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요게 틀렸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살짝 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Y는 CIG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면 여기서 IS 곡선이 도출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시게 되면 Y는 CIG 여기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IS 곡선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Y는 저기 C 200 플러스 0.8 Y 마이너스 T 이렇게 있고요. I G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T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요. 100 이렇게 돼 있어요. 100. 나머지 다 집어넣으시면 돼. 이걸 정리하시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R 이자율이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화폐 수요, 화폐 공급 요거를 또 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직접 하셔야 되고 해설 되게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여기서 LM 곡선을 도출하셔야 돼요. 화폐 수요, 화폐 공급 이거 같을 때 P1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P분의 MS는 그 다음 P분의 MD 여기다 그냥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P가 1이야. P가 1이고 화폐 공급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510은 연산입니다. 덧셈 뺄셈이야. 식을 세운 다음에는 화폐 수요 저기 보시면 100 마이너스 30R 플러스 0.2Y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P가 여기 나와 있어. 요 P를 없애면 안 돼요. P 지금 현재는 지금 1 돼 있는데 1 바로 다 집어넣으시면 Ln 곡선을 구할 수 없어요. 이게 Ln 곡선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Ln 곡선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P를 남겨두셔야 돼요. 남겨두셔야지 여기 이자율과 여기 I에 사실은 이자율이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자율이 거기 투자는 200 마이너스 20 R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R이 있잖아. 여기 R이 있잖아. 이게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푸는 거예요. 연립으로 해서 풀면 그러면 여기 P와 Y가 있고요. 이걸 연결해서 하면은 요거 Y가 쭉 나오게 되니까 AD 곡선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출을 하시게 되면은 네, 요거 값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총 공급 곡선의 방정식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인 2010까지는 P가 1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여기까지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살짝 요거는 그림 하나 그려 놓으시죠.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 거기 보시면은 2100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보시면 문제 제공이 돼 있어요. 이게 풀이다라는 거야.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야.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까지는 이게 시장의 가격이 P가 1로 이렇게 돼 있어서 쭉 이렇게 돼 있다가 약간 케인즈 학파 경작의 모형이야. 그 다음에 완전 고용 수준이 도달하게 되면 얘가 수직, 그래서 AS 곡선 이렇게 되는 거 살짝 봐주시죠. 약간 뭐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케인즈의 AS 곡선, 고전 학파의 AS 곡선 이렇게 극단적인 걸로 표현된 거 나타낸 게 여기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균형미소득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수요 곡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AD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P값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랬을 때는 208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나중에 AD가 더 이렇게 커지게 되면요. AD 1 이렇게 되면은 그때 균형민소득은 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요, 그때는 이자율이 0.2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도입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소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AD 스타까지 가야 돼.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2100이잖아. 물가가 여기 1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 여기 넣으시면 돼.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여기 완전 고용이 달성하면 여기가 2000, 저기 앞에 나와 있는 100. 그 다음 물가가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이 R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R 값은 이제 균형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균형에서 원래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걸 바꾸는 거죠. 화폐 공급이. 이게 화폐 공급이 얼마니? 이렇게요. 그럼 이전보다 얼마나 증가했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많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거시경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IS, LM, AD, AS 다 이걸 아우르는 거니까 괜찮은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해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줘 보세요. 해줘 보시고 이걸 뭐 시간 안에 1분 안에 푸세요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문제를 한 번쯤 쫙 해 두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좀 뭔가 계산 문제 같은 거 할 때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 실업률 가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A번은요.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이게 완전 고용 산출 하에서의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고용 하에서의 상태에서의 실업률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게 말 그대로 비자발적 실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실험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 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불변인 실험이 아니라 정부의 단기 안정화 정책과는 관계가 없는 자연 실험. 그러니까 정부가 안정화 정책을 써도 조정이 불가능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좀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요. 야, 그래도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한 자발적 실험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요. 바람직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불변인 실험률 변할 수는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완전히 진짜 바람직한 건 아니지. 근데 네거티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세모 성격이 있어요. 좀 뭐 어려울 수는 있네. 그래서 A는 삼각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틀린 건 아닌데 엄밀하게 보면 살짝 논란의 여지가 있고 다음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아요. 자연 실업률 이론은 누구 주장입니까? 밀턴 프리드만을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드만이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적응적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응적 기대 가설을 얘기할 때 단기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예상을 하면 적응적 기대는요. 어떻게 되냐면 단기에는 예상을 못해요. 예상을 못해.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게 되는데 장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상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실업률은 불변인 채 여기 보시면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면 이건 장기에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이 단기에는 잠깐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다음 D번 볼게요.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 자연 실업률도 따라서 높아지는 이력 현상을 받아들인다. 아니요. 이거는 틀린 건 아닌데 자연 실업률 가설은 밀턴 프리드만의 약간 통화주의 고전학파 주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장은 뭐야? 이력 현상은 이거는 케인즈학파 주장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렸다기보다는 이 내용은 케인즈학파 주장이라서 자연 실업률 이론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 가설은 뭐예요? 자연 실업률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끌고 가요. 자, 다시요. 자, 밀턴 프리드만의 자연 실업률 가설은요. 자연 실업률 가설은 이게 바로 뭘 뜻하냐면 자, 자연 실업률 가설은 바로 자연 실업률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연 실업률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장기의 실업률로 불변이다. 완전 고용 산출량 때문에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력 가설은 어떻게 돼요? 이력 가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케인즈학파의 주장으로서 자연 실업률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할 수 있어.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19번 한번 볼게요. 19번은요. 이게 비교 우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문제가 좀 지저분하게 됐죠.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한번 이거는 공부를 위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 두 사람이 연필과 지우개를 만들고 있는데 갑은 연필 한 자로 만드는데 2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지우개 하나 만드는데 4시간이 걸린다 합니다. 갑은 이렇게 시간이니까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해설에 보시면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갑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연필을 만들고요. 연필을 만들고 지우개를 만들어요. 지우개. 이렇게. 자,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연필 만드는데 2시간이 투입이 되고요. 지우개 만드는데 4시간이 투입된대. 을은요. 연필 한 자로 만드는데 4시간이 걸리고 지우개 하나 만드는데 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 숫자는 노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우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작을수록 좋죠. 연필은 값이 더 작은 노동 시간을 투입하니까 절대 우위가 있고요. 지우개도 값이 4가 6보다 작으니까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값은 절대 우위 시각으로 봤을 때 연필과 지우개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우위에 직면하게 된다. 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비교 우위를 따진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보셔야죠. 비교 우위를 따진다라고 하면 모두 절대 우위가 있을 수 있지만 비교 우위를 따지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문제 풀려고 그랬습니까? 바구드세요.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값이 연필을 만들면 지우개를 생산하지 못하잖아. 지우개를 만들면 연필을 생산하지 못하고요. 자, 그럼 값 입장에서 연필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우개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밑에 바구드세요 하면 돼. 4가 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연필이 밑으로 파고들면 돼. 이렇게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을이 연필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우개로 표현하면 6분의 4, 4분의 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 우위를 나타내면 연필 입장에서는 값과 을 중에서 어디가 더 싸게 생산합니까? 요거요. 연필은 값이 훨씬 더 싸게 생산하고요. 그럼 지우개는요. 여기 보시면 값은 2분의 4인데 을은 4분의 6이잖아. 을이 더 싸게 생산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값은 비교 우위 입장에서 볼게요. 요거는 절대 우위가 되는 것이고 절대 우위. 자, 여기는 비교 우위가 되는 겁니다. 비교 우위. 이렇게요. 그래서 값은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다? 연필에 비교 우위가 있고요. 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우개에 비교 우위가 있다.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씩 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치사하긴 한데 그냥 다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공부를 위해서 한 거니까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값이 연필 한 자로 만드는 기회비용은 값이 연필 한 자루에 만드는 기회비용은 지우개로 표현하면 4분의 2, 2분의 1이죠. 오케이. 을이 연필 한 자루를 만드는 기회비용은 지우개로 표현하면 6분의 4, 3분의 2 맞죠? 네. 값은 연필과 지우개를 만드는데 모두 절대 우위를 갖는다. 네, 값은 연필과 지우개 모두 이 절대 우위는요. 모두 이 말이 들어가도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D. 값은 연필을 만드는데 비교 우위를 갖는다. 그렇죠. 값은 연필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을은 지우개에 비교 우위가 있고 2번 값이 연필 만들어서 을이 만드는 지우개랑 교환하게 되면 값과 을은 모두 이익을 얻는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교육에 따른 이익 아니겠습니까? 교육에 따른 이익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F 연필의 상대 가격이 연필이 관심사야 12분의 7개의 지우개라면 값과 을 여기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육 조건은 결정되는 거죠. 연필에 대한 교육 조건은 요거 사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4분의 2, 4분의 2라고 쓸게요. 4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6분의 4보다 작으면 된다. 그래서 12분의 7은 요 사이에 위치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간에 사이에 위치하면. 아셨죠? 그래서 요거 잘 좀 정리해서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19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냥 공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 지문 하나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뭐 전부 다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치사하게 출제하긴 했죠. 오케이? 연습용으로 잘 봐주시죠. 자, 다음에 21번 볼게요. 21번.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한번 볼게요. 5번 한번 봅시다. 강원도의 탄광촌을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도박 도시로 개발을 하고 도박을 법적으로 허용을 했다면 도박장 사용료가 상승할 것이다. 여러분, 도박을 허용을 했어. 그렇게 되면은 허용을 했대,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 해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도박 공급 자체가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도박의 수요도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곡선도 증가해요. 근데 공급 곡선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출제가 돼. 이게 도박에 대한 거래량이면 뭐 여기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있습니다. 가격이고요. 수요 공급 곡선을 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 탄광촌에 라스베이거스에 많은 도박 도시로 개발하니까 도박에 많은 도박장들이 많이 생기고요. 사람들이 또 클릭하는 거야. 수요도 증가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균형값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보세요. 변화 전이 여기 있고 변화 후가 여기야.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긴 하는데 가격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 정도만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같은 맥락이야. 송이버섯의 항암 효과가 알려졌는데 항암 효과가 알려지면 당연히 사람들이 값이 오히려 폭락했대. 그럼 항암 효과가 알려지겠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 증가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수요 증가로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돼. 근데 가격이 낮아지게 된 것은 공급도 역시 증가했어요. 증가로 공급 곡선도 우측 이동합니다. 우측 이동해요. 그럼 얘는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 작동하고 얘는 가격이 낮아지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저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두 개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데 얘가 만약에 더 크게 작용하면 그러면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나머지 나와 있는 이것도 대체제 관계랑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요 공급 관련해서 대체제 보완제 관계 문제로 만든 겁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한계 효용에 대한 이론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답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보시면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한계 효용은 항상 감소한다. 여러분, 재화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 여러분 재화 중에서 뭐 여러분 경험 없으시겠지만 마약 이런 거 어때? 마약.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인 재화 같은 경우에는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맞지만 재화에 따라서는요. 중독성 있는 재화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한계 효용이 체증할 수도 있다니까. 아니 음악도 마찬가지잖아. 최신 가요. 저는 최신 가요를 듣잖아요. 최신 음악 이런 걸 듣잖아요. 그러면 한계 효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처음엔 저는 증가해. 처음에 이게 무슨 노래야? 나 증가하다가 나중엔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늘상 얘기하는 게 이제 증가하다 하락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최적 선택일 때 주로 관심사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계 효용은 항상 감소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엔 증가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경제학 공부 처음에 할 때는 재밌는지 잘 모르다가 어느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경제학 공부에 대한 한계 효용도 이렇게 체증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한계 효용이 가파른 상품은 소비자들이 쉽게 한계 효용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체감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계 효용 곡선인데 여기가 이제 Q라고 합시다.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래서 한계 효용 A가 있고요. 얘는 한계 효용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얘는 소비량이 증가했는데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데 A보다 B가 A는 이만큼 감소하는데 B가 이만큼 감소하잖아. 자, 재화가 소비했을 때 B가 재화 소비량이 증가 시 한계 효용 B가 빠르게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자, 이거는 어떤 재화라고요? 맞아요. 빨리 식상해져. 이런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쉽게 식상해진다. 그 정도 개념 잡아주시죠. 다음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한테 소득을 재분배하면 사회적 총효용은 증가한다. 맞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 이제 부자는 행복이 떨어지죠. 한계 효용이 떨어지는데 얘 부자야. 근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돈이 없다가 저소득층이야. 빈자야.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자의 한계 효용 감소보다 가난한 사람의 한계 효용 증가가 훨씬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사회 전체적인 효용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같아진다? 한계 효용이 균등해질 때가 똑같아진다. 물론 그냥 한계 효용 아닙니다. 1원당 한계 효용이 균등해질 때 그 원리가 바로 이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X제 소비 맞아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X제 Y는 모자이크 처리하세요. 분모는 모자이크 처리하시면 돼요. 물론 Y도 있어야 돼. 근데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X에 대한 가격보다 비싸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데 한계 효용이 비싸면 X제를 당연히 늘리고 뒤집어서 Y제를 줄여야 된다. 우리 MRS라는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게 어떻게 돼 이거 다시. 지금 종합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일일이 다 MRS가 뭐였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PY분의 PX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예산선의 기울기잖아요.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거니까 X 소비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어떤 사람이 시장 가서 물건을 고르는 시간이 길다면 화폐에 대한 1원에 대한 애지중지하는 거랑 시간이 좀 널널한 사람이죠. 시간에 대한 효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고 시간이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는요. 물건 같은 거 할 때 뭐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화폐가 돈이라고 그러면 그냥 물건을 그냥 백화점 가서 사겠죠. 뭐 이렇게 재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백화점 갈 때 뭐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합니까?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게 차라리 시간이 더 나는 아까워 이렇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5번 등량곡선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등량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점점점점점 약간 보시면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등량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고.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C점은 어떻게 돼요? C점에서는 네, 노동을 증가시킬수록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한계 생산이 이게 0보다 큰 거고요. 자본은 줄일수록 좋은 거야. 한계 생산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D점은 어떻게 됩니까? D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D점은 이렇게 있어요. 어디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합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D점에서는 자, 노동은 줄여야 돼. 노동의 한계 생산이 0보다 작고요. 자본은 늘려야 돼. 자본의 한계 생산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봅시다. 여기는 3, 4분면에 있는 정상적인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노동과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다 0보다 큰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4번 D점 여기잖아.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0보다 크다? 아니요. D점에서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니까 D점 틀렸죠. 4번이 틀렸어요. 다음 A점. A점은 여기잖아요. A점. A점은 여기 보시면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MPK. 이게 수직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직이기 때문에 자본을 늘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점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C점은 이거지. MPK가 0보다 작다. 의미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B점은 마찬가지야. 이게 수평 이렇게 그렸습니다. 수평. 수평이라는 것은 노동을 한 단위 증가시켜도 생산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MRTS가 빵이다. 접선의 기울기 빵이다. 오케이. 맞고요. AB 구간이 경제적 의미다. 그렇죠. 요 안에 있는 게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 경제적 의미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요. 이게 분계선 할 때 우리가 많이 쓰긴 하는데요. 요즘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긴 한데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0보다 크고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이 0보다 큰 영역이다. 요게 바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25문제까지 이렇게 홀수번 풀어봤는데요. 문제가 설명드릴 때 되게 버거워요. 왜 버겁냐면 문제 하나에다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문이 될 만한 걸 좀 많이 넣어놓고요. 올드한 것뿐만 아니라 최신 내용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약간 볼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시험 보는 것처럼 50문제 풀 때 50분에 풀어야지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세요. 해서 하는데 답 찾으면 한 아마 50점 정도 안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수를 채점해 봤더니 50점이 안 나왔더라.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좀 계속 공부를 하시고 이게 공부를 위한 내용 알짜배기 문제들을 담아놨구나. 이렇게 보시면 실제 시험장 가서는 되게 쉽게 이지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뒷부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